북한이 어제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데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등 안보 상황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안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신구 권력사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 대화 제의 이후 실무선에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34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다소 꺾여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역공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하는 등 곳곳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급 돌풍과 함께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원점 타격을 가정한 미사일 실사격으로 바로 맞대응했고 한미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를 하며 대응 방안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화성 17형이었다고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이 화성 17형이 맞느냐 아니냐 놓고 이 기자실 내에서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서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의 그 위력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자립적인 국방공업 위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고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4년 4개월 만입니다. 국내 정권 교체기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매우 어수선한 시기를 틈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동원돼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앞으로 이 북한의 위협 시위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승윤 기자. 이렇게 북한의 ICBM 기습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원점 타격을 가정한 미사일 실사격으로 맞대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서 동해에서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 50분 만인 어제 오후 4시 25분부터인데요.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상에서 현무투 지대지 미사일 1발,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1발, 해성2 함대지 미사일 1발,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발사해서 즉각적인 대응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맞대응 성격의 사격을 한 건 2017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사진과 영상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북한군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격상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며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원인철 합참 의장도 폴 러카메라 한미연합 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이 신형 ICBM이 화성 17호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사된 이 ICBM이 화성 17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발빠르게 내놓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들과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지역에 가해지는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대북 제재로 대응하고 외교적 대화로 협상하겠다는 대북 정책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럽 국가들과 함께 책임을 물으려는 조처에는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유엔도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is is another breach of the DPRK's announced moratorium from 2018 on launches of this nature and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두 나라는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때 북한 제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7년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경우처럼 이번에는 전략적 도발인 ICBM이어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극심한 상태여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은 이번 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깨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이 있더라도 북한은 앞으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와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면서 ICBM 발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실제 행동이 옮긴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다음 수순이 주목되는데 핵실험 재개와 함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을 내세워 준중거리 궤적으로 ICBM 추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달 들어 서해 위성 발사장 등을 방문해 발사시설 확충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태양절 전후에서 4월경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은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전후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고각 발사한 ICBM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쏴 사정거리를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월 8차 당대에서 천명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대형 핵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 5대 과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글렌 벤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차세대 요격미사일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우선순위이고 통합 억지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는 데 충분하지만 북한의 향상된 전략무기 개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투 요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는 3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393명으로 연일 4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3만 9,514명입니다. 전날보다 5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16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엔 하루 평균 5만 명가량 적게 나오는 등 2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국내 연구팀도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울산과학기술연구원은 신규 확진자가 오는 30일 37만 명, 다음 달 6일 35만 명 정도로 예상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6일 29만 명, 다음 달 20일 18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93명으로 연일 400명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 1,085명으로 18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6%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15,000명 늘어난 18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병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로 확진이 될 경우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죠.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 4만 4천 명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부족 사태가 없도록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공항터미널을 통해서 먹는 치료제가 도착한 거죠?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4천 명분이 오늘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낮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항공기 연결이 지연되면서 하루 늦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물터미널을 거쳐서 충북 청주시에 있는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선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에 남은 팍스로비드는 6만 1,000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2주 안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재고량이 바닥나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확진 초기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확진자 급증으로 이미 먹는 치료제 하루 사용량이 3월 첫째 주 1,200여 명에서 지난주 5,600여 명으로 4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사용량이 더 늘어나면 오늘 도입된 추가 물량도 얼마 안 가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팍스로비드에 이어서 다른 치료제 사용도 승인했죠. 네, 정부가 그제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추가 승인했습니다. 2만 명분을 인도받았고 내일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라게브리오는 입원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으로 팍스로비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만 라게브리오를 쓰도록 제한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보완제로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자는 18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먹는 치료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약국마다 해열제나 소염제와 같은 일반 감기약도 동난 곳이 많아 치료제 부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별진료소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보건당국의 역량은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한 달 전과 비교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 인정까지 해주다 보니 굳이 선별진료소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선별진료소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두 가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줄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의견 요청 공문입니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할지, 중단한다면 언제 할지, 검사를 중단하는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야 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는 29개 자치구에 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방대본에 이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방대본은 구체적인 의견 조회에 나선 겁니다. 정점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응답한 2개 자치구를 뺀 모든 자치구가 중단에 동의해 서울시도 이런 내용을 방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 자가진단키트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역량을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를 중단하는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한 명당 1개씩 나눠주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빠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현장 인력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시행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보건소에서 일단은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저희가 기초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인력이 좀 더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다른 동네에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줄이랑 PCR 줄이랑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줄 잘못 서시는 분들은 또 다시 이제 1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봤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더 저는 편리하지 않을까. 신속 항원 검사를 맡은 동네 병 의원들도 의료 인력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면에서 검사 체계 이원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역공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도 파괴되는 등 러시아군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А там уже все, окна вылетели, дым, гарь, уже комнаты все, я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ни взять, ни это, бегом выскочили. 하지만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역공에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는 70km 이상, 또 다른 곳에서는 35km 후퇴했다는 겁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쪽 요충지인 마카리우도 되찾았습니다.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우크라이나 해군도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한 저항에 부닥쳐 계획이 틀어지자 러시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20일 넘게 계속된 폭격에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С Мариуполя приехали. Там потому что уже 90% все разбито, ничего нету там уже.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600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집을 떠나 고단한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응해 동유럽 연합국에서 방위력을 증강하고 핵,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의원 3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동유럽에서 방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ur top military commander, General Walters, has activated NATO's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defense elements.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지속 지원 방침을 강조했지만 직접 파병이나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발트 3국과 폴란드도 노릴 것이 확실하다며 나토의 무제한적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understands that its economic future is much more closely tied to the West than it is to Russia, and so I'm hopeful that he does not get engaged.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 별도로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번 전쟁과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은 서방 경제를 안정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가두마, 즉 연방의회 하원 의원 328명과 하원, 방산업체 48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포함된 금 관련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해온 국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사실상 돈을 떼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지난 2020년부터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호텔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관련 대금 수십억 달러를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 측은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 등 직원 30여 명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제3국 인력에 현지 생계비나 다름없는 인건비 지급도 걱정이지만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제재 때문에 입금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문제점은 이제 항공도 막히고 배도 막히고 협력사와 실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CCTV 등 영상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 회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매출의 러시아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데 국제사회의 대로 수출 제재로 수출 대금 회수는 물론 수출을 위해 보낸 화물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벨기에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대로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재를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다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3개월 뒤가 어떻게 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양국과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7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결제 차질이 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물류애로, 수출 계약 중단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선적된 제품에 대한 대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거는 과거에 관한 문제고 지금 현재에 관한 문제는 이제 선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물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쨌거나 그게 불용재고로 정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자금을 저리로 긴급 지원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신구 권력 사이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있을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급박한 한반도의 정세를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윤석열 당선인 이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서 북한이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엄중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임 전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통화를 진행하는데요. 그간 시 주석은 상대국 정상이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 통화해 왔는데 이 같은 관례가 깨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정권 이양기 불안한 안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이른바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어제 직접 새로 들어가 살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권 말 인사 조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늘 상식에 맞는 정부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기를 들면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등 갈등의 폭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멈춰선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 문제를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참모들이 판단을 흐린다는 거냐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선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례 없이 회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회동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이어질 텐데 관련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인수위는 오늘 6개 분과를 가동시켜서 주요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존폐 갈림길에선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가 오늘 오후에 잡혀 있는데요. 여가부는 기존에 맡고 있던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포함해서 조직 개편 방향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자신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관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업무 보고도 각각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감사원의 업무 보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제청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취임 100일 이내에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 속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보고 당일 미뤄졌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어서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공약을 잘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반대 입장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는 업무보고 파행 이후 특별히 추가로 논의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일단 강경했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한 모습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범계 장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업무 보고를 꼭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정무사업 행정분과 인수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업무 보고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는 일단 피하겠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다음 주 초반에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에 대해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오철입니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북한이 결국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계속 무력 시위, 무력 도발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순환 비행장에서 ICBM만 어제까지 포함해 4차례를 발사했죠. 네. 결국은 북한은 지금 계획된 수준을 가고 있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정권 교체기도 있고 특히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북한으로 아주 큰 행사예요. 네. 그 행사에 맞춰서 지금 1년에 좀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사거리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유엔 그 결의 위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과 좀 달리 이번에는 같은 탄도미사일이긴 한데 사거리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어서 아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점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북한이 이미 그 우리 대선 전에 순환 비행장에서 ICBM을 2차례나 발사했기 때문에 일단 선을 이제 넘은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모라토리엄은 이제 이미 파기가 됐지만 이제 북한이 그걸 언제 공개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거죠. 누가 선언하는 문제니까 뭐 그 문제지 이미 선은 넘은 지 좀 한참 지났지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을 넘은 지가 한참 이미 지난 상태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뭐 대외적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로 보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죠. ICBM 발사 유예 자체가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선 확실히 넘어간 거죠. 이게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초강수 도발을 이어간다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북한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그 노딜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잠시 이제 주춤했다가 이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변함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대한 대치로 가고 있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해서 1년 동안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화성 12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이제 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좀 보여줬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도 협상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최근 북한 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정밀 그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 15형 그리고 북한 주장대로 화성 17형이 맞다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화성 15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80톤 톰포스라고 하는 이제 80톤 추력을 가진 백두산 계열의 엔진 2개를 이제 뭐 클러스터링 묶는다로 하는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60톤 추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늘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클러스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5보다는 탑재 중량이 2배가 좀 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사거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거리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거리는 이미 북한이 화성 15를 통해서 13,000km 정도 보면은 이제 그래픽에 나오지만은 미국 전역을 충분히 타개하고 남는 사거리란 거죠. 이 시국에서 북한이 화성 14나 이런 ICBM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괴물 ICBM을 또 만들었을까 봤을 때는 탄두의 탑재 중량을 높이 하는 의도가 있다. 결국은 탄두의 탑재 중량을 높이면서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 발의 핵폭탄이 아니라 다탄두형 ICBM을 개발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사거리보다도 다탄두, 그러니까 더 무거운 탄두를 가진 ICBM 개발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 화성 17형이 물론 이제 군에서 발표가 지금 좀 뭐 혼선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화성 17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화성 17 보면은 이제 앞으로 탄두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실패는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군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그 국방부 취재 기자도 합참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북한이 공개한 그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퀴가 나와 있는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 그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됐는데 그 바퀴가 11축 그러니까 총 22개인 거잖아요. 근데 네. 오늘 공개된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다니면서 본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면 바퀴는 일단 11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화성 17형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당국은 좀 더 정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제 합참에 근무를 했을 때 북한은 기만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동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면서 서쪽에서도 이제 또 움직임을 많이 보인 가 있거든요. 뭐 정보를 좀 혼란시키기 위해 하면서 자기들 기습 발사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는 건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지점 보면 평양 순환 비행장에는 북쪽과 남쪽에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남쪽 활주로 밑에서 도로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 발사는 이제 북한이 뭐 북쪽 지역에서 또 기만 활동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약간 좀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 뭐 3차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다른 미사일을 쏘면서 오늘 보여주는 거는 지난번 미사일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북한이 오늘 공개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평양 날씨가 좀 흐렸어요. 근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는데 군의 발표도 어느 정도 정보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화성 17형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화성 15형의 개량형인지 이거는 뭐 한미 정보 당국이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한미 정보 당국,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한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을 놓고 보면 이전의 ICBM보다 성능이 개량된 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 15가 저기 보면은 이제 고도가 정적 고도 4,000km까지 올라갔죠.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서. 이번에는 화성 17이라고 한다면 백두산 엔진을 4개를 묶어서 정점 고도가 2,000km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그 85도 각도로 쏩니다. 뭐 90도가 아니고요. 80도 정도 쏘는데 왜냐하면 이제 90도 쏘면은 이제 북한 1단 추진체가 지상으로 낙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륙에 이제 낙하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 봐서는 뭐 아오모리현 또 170km 일본 EEZ탄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런 게 다 계산돼서 쏘는 거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걸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실제 상황에서 정상 각도로 뭐 35도에서 45도 이 정도로 발사를 하면 실제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미사일의 이제 모형이 있는데요. 그냥 북한이 보면은 화성 17을 이제 정찰위성 개발한 걸 보면은 정점 고도 600km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1단 엔진을 빨리 정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이 이제 불리면서 날아가는 거고 뭐 6,000km까지 올릴 때는 1단 엔진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서 이제 그 600km 정점 고도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네. 지금 제가 그 군사 무기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면 앞서 그 사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넣는 이른바 다탄두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탄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탄두를 동일한 목표에 타격하는 이 형식이 있고 여러 개 탄두가 각자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이런 형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정확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적이 없어서 네. 지금 뭐 고각 발사 가지고 이제 정확도가 우수하다가 얘기는 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봤을 때는 지금 근데 거기다 핵을 넣으면 좀 얘기가 좀 달려져요. 네. 그 미 본토의 어느 지역이든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그걸 여러 발을 분산해서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위협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확도보다는 지금 어떻게든 북한은 미 본토의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다탄구 기술 외에 또 추가적으로 무기로서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밖을 넘어섰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기권 재진입할 때 워낙 원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네. 북한이 왜냐면 뭐 그 얘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분류하면 이제 분리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2단 추적 올라가서 나중에 이게 RV라고 하는 이제 재진입체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게 보면은 대기권을 재진입하면 고온 고속의 열에서 이게 내열 장치가 안 됐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 레이더에 계속 잡히는 거죠. 우리가 사거리를 1,000km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주 공간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터지지 않고 그게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 일본 홋카이도 그 서측에서 170km 지점에 네. 떨어진 걸로 다 레이더 됐고 일본 방위성에서 이제 어제 보면니까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 올라가는 장면들을
뭐 그래 봐서는 시험은 어느 정도 대권 재진입뿐만 아니라 ICBM에서 어떤 중요한 이제 단분리 기술까지 네. 다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그 여쭤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런 시험 발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정찰 위성을 시험 발사를 한다. 그러니까 정찰 위성의 과학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찰 위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고도에서 지구 반경을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까지 고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북한 스스로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했던 주장에 배치되는 그 형태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찰 위성 고도라는 건 400에서 600km만 쏘면 네. 되고요. 또 ICBM도 고도도 2000km 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적 테스트 하는 거니까 네. 뭐 정상각도 아니라 그 고각 발사를 통해서 6000km까지 올린 거고요.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처음에 그 위성 사진을 하나 공개한 게 있어요. 네. 2장을 지구 사진을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뭐 지금도 화면 나오지만 요 단분리하는 모니터 영상입니다. 그걸 이제 정찰 위성 사진이라고 주장하니까 좀 말이 맞지도 않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체에 써서 쏘아올리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런 건 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쏘아올리는 게 목적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을 많이 했죠. 근데 결국 이제 한미가 판단 결과 이건 정찰 위성 발사를 위장하면서 ICBM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네, 무기 전문가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앞으로 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오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한 그런 도발을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이번 발사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재발사를 할 수도 있고 북한이 과거에 보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2번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뭐 물론 미 본토를 다다르는 사거리는 아니더라도 뭐 축소 사거리를 통해서 뭐 태평양에 5,000km 정도 되면 이제 ICBM 5,500km가 ICBM이니까 네. 그 정도 발사를 통해서 아주 그 강대강의 어떤 대치의 그 끝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지요. 네, 지금 모라토리엄의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ICBM 발사 유예와 핵실험 중단이었잖아요.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풍계리에서 지금 새로운 이제 구조물들이 건물들이 이제 신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장 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땅을 구축합니다. 그럼 갱도 주변에 이제 흙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징후는 없는 거 봐서는 지금 당장 핵실험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북한의 이런 ICBM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도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제재가 뭐 제대로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그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추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뭐 반대라기보다는 뭐 북한이 오늘 ICBM을 쏴서 네. 공개까지 했기 때문에 중국도 우려 입장을 비치는 하겠지만 지난번처럼 뭐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좀 철회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대북 그 경제 제재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회의도 좀 그 소집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제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172석의 거대 원내사령탑인 박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와 저는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간사를 할 때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께서 사실상의 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좀 서로가 충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신문 헤드라인이 더불어 한국당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또 케미를 맞췄었고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또 수석하실 때는 제가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교류도 있었고 방송에도 자주 만나서 서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참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홍건 원내대표께서 선출된 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는 참 젊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님들로부터 선출된 그 의미는 민주당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당선인께 생각하시고 그 점에 있어서 더더욱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선인께서는 선거대책본부에 약자와의 도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앞으로 정부에서 보호하겠다라는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똑같은 위원회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여야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 취임 일성이 소통과 경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 또 원내대표단 인선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꼭 한번 식사 자리를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뜻을 우리 신임 원내대표께 잘 전달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고 얘기하시죠. 예. 식사 자리라는 거는 어떤 당선인과의 식사 자리? 예, 그렇습니다. 거대 야당이 될 상황이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 같은 거 염려를 많이 하셔서 부탁 말씀 좀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이에요. 저희도 걱정인데 제가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의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이 있다면 인수위 차원에서라도 대표께 자주 의논드리고 또 그 해안을 저희들이 좀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그때 추경 그때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을 혼자서 본회의에 앉아서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 하실 때 저 혼자서 일어나서 박수 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첫 집권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정 설명드리고 또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된 바를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을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시되 첫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께는 어쨌든 덕담을 나누러 오셨을 텐데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추가적으로 조금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님 축하하러 왔으니까 그 얘기는 또 인수위 쪽으로 가서 인수위 쪽 천막 그 윤다방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다방 아시죠? 윤카페. 의원님 국정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나 검찰권 관련된 공약들은 민주당이랑 좀 이견이 큰 대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셨나요? 아니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차기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 받는데 제가 오늘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당선인으로부터 당선인 비서실장 지명을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좋은 비서실장님 한 3회에서 5배수 선정을 해서 당선 있게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추경 이야기했는데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이나 장관 인선 같은 것도 예, 요청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인선이 되고 또 계획이 세워지면 또 우리 이철규 총괄 보좌역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그 서로 협의를 잘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추경도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한 46일 남았는데 그 46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 정부 출발하기까지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 좀 빨리 서로 협치의 어떤 산물로 이런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잘 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적 공약 관련해서 혹시 민주당에서도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 나누는가요? 아니요. 근데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과 잘 소통하고 협조하고 또 의논도 드리고 해가지고 좋은 모습.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는 자신의 그 친분이 깊다면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 주길 바란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오늘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협치의 산물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그래도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9도까지 올라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제주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지리산 등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